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알고리즘 클래스의 김웅섭입니다. 이번 내용은 제가 사전에 공지했던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두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우선은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정확성을 분석하고 그 효율, 속도를 분석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이거는 복잡하고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컴퓨터 알고리즘 수업에 맞춰서 가능한 좀 쉽고 간단한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고리즘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일부 좀 표기법, 정의 등을 먼저 좀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거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알고리즘의 명령을 하나를 카운트 해가지고 그거를 더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해서 알고리즘 전체적인 대략적인 시간을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시간을 추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연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연산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일 텐데 그 부분을 먼저 간단히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알고리즘에서 요 n이라는 게 있어요. n은 내추럴 넘버의 약자, 앞자를 떼가지고 나온 말인데 요렇게 n인데 n이 특별하게 좀 크게 쓰면은 요렇게 n 요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자연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r은 네, 실수를 R 중에서 R을 이렇게 굵은 글씨 쓰게 되면 얘는 실수를 의미하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절대값 표시가 있는데 절대값 표시는 바로 뭐냐면은 집합의 크기 원소 수를 의미를 합니다. 즉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표기를 한다든지 B를 절대값 표기를 한다면 얘는 집합이라고 할 때 B라고 하면은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얘는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절대값 표기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음수를 어떤 양수로 표현하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절대값이라는 게 0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의 어떤 수의 크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숫자는 양수 방향으로 가 있는 수의 크기고 반대로 음수 방향으로 가 있는 수의 크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표기라면 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 방향이랑 상관없이.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에서의 절대값 표기는 역시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항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다항식이라는 거는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수에 항의 차수들이 있을 때 각 항이 있고요. 이걸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터벌은 모와 모 사이죠. 어떤 2와 3, 2와 10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기호가 이렇게 중괄호로 돼 있으면은 다음과 같이 네, A, B를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값을 의미하고요. 이걸 크로스드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소괄호로 돼 있으면은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오픈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요걸 믹스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하프 인터벌이라고 해서 믹스해서 한쪽은 포함되고 한쪽은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이 중괄호와 대괄호를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인터벌이 있고요. 시퀀스, 제가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액션들의 시퀀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시퀀스라는 거는 보통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시퀀스, 얘는 순서가 정해짐 경우를 얘기합니다. 시퀀스는. 그래서 피니트 시퀀스라고 하면은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원소들이 첫 번째부터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걸 피니트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걸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A에다가 작은 글자 0, 1에서 AN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많이 쓰는 A하고 괄호 써서 이렇게 N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각자의 원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음같이 통틀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A라는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얘는 0번부터 n번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근데 보통은 뭐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땡땡땡 이런 거를 이제 쓰는데, 뭐냐, A부터 N까지라고 하면은 A0, A1 하고 땡땡땡 AN까지, 또는 A0, A1 땡땡땡 AN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땡땡땡 하는 요런 표현이 좀 뭔가 요런 표현이 요런 표현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와 같이 땡땡을 써도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다만 확실한 점은 이런 표기법을 써야지 좀 더 자유로워지면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법을 써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시퀀스를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는 종류가 인크리징,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또는 이거는 그 넌 디크리징이니까 뭐 요런 종류, 넌 디크리징, 넌 인크리징, 요런 종류의 시퀀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크리징이라는 건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숫자가 어떤 시퀀스 내에서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 즉 같은 값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디크리징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같은 값을 가지는 원소는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넌 디크리징은 뭐냐면 같은 값을 가진 원소를 허용하는 거죠. 넌 디크리징은 숫자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같은 값을 가지는 원소를 포함하는 이런 경우를 넌 디크리징이라고 합니다. 넌 인크리징은 원소가 감소하는데, 원소들이 감소한다는 게 처음에 있는 원소의 값, 그 시퀀스 내 처음에 있는 값이 이제 점점 위치가 증가하면서 그 값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다만 그 원소들 사이에 같은 값을 가지는 원소들이 있는 경우에 넌 인크리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크리징은 어떤 시퀀스 내에 원소들이 계속 증가하는, 값들이 증가하는 경우, 디크리징은 계속 감소하는 경우, 넌 디크리징은 계속 증가하는데 다만 그 중간중간에 같은 값을 가진 원소들이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넌 인크리징은 계속 감소하는데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넌 인크리징 시퀀스라고 하고요. 서브 시퀀스라는 거는 뭐냐면 부분이죠. 일부분. 어떤 시퀀스 했으면 거기에 일부인데, 다만 서브 시퀀스가 연속된 서브 시퀀스, 컨티뉴어스 서브 시퀀스가 있고요. 그냥 일부를 여러 군데에서 떼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서브 시퀀스가 됩니다. 다음은 로가리즘에 대한 설명인데요. 로가리즘 역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뭐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로그 b의 로그 bx승은 x다라는 거. 로그 b의 x 곱하기 y는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y다. 이 곱하기는 덧셈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 곱하기는 덧셈으로 바뀌는 거고, 로그 b의 x, y분의 x는 로그 b의 x 빼기 로그 b의 y로 되고요. 로그 b의 x의 y승은 요 y를 앞으로 빼서 y 곱하기 로그 b의 x로 바뀌고요. 그리고 만약에 if a는 0보다 크고 그 대신 1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베이스 로그 a의 x는 로그 b의 어떤 다른가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x가 되는 것. 그리고 b가 1보다 크고 x가 y보다 크고 그리고 그 값이 0보다 크다면은 로그 b의 x는 로그 b의 y랑,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죠. 요렇게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 뭐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2학년, 3학년 이럴 테고, 그럼 고등학교로 졸업한 지가 벌써 2년, 3년, 뭐 재수를 했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뭐 군대 같았으면 좀 더 오래될 수도 있겠죠. 한 1년 반 정도 더 갔다 오면은 뭐 한 3년, 4년 뭐 이렇게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아주 간단한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잊어먹었다고 하더라도 보면 바로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메이션이라고 해서 합에 대한 공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합이죠. 1부터 n까지 덧셈을 하는 거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제곱의 경우는 뭐 이렇게 시그마로 쓰는데, 요거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1 빼기 r분의 1 빼기 r n-1 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봤을 거예요. 1 빼기 r의 n 플러스 1은 얘는 1 빼기 r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내용이 성립한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의 이제 시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퍼 바운드 그리고 로어 바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뭐냐면은 어떤 위에 상단에 있는 어떤 제한점, 제한구역. 로어 바운드는 하단에 있는 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그젠플리에서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요런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를 구한다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 값의 최대값은, 요 값의 최대값은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한 함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하게 되면은, 네, 우선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x분의 1을 나타내게 되면은 아마도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아마도 여기가 1일 테고요. 그럼 이게 1이 되겠죠. 1. 여긴 0이고요. 뭐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프가. 그렇다면은 바로 요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1 빼기니까 여기 1이고요. 1. 그리고 아마도 그 값은
네. x는 0보다 클 때 아마도 이게 1이면은 죄송합니다. 0일 테고요. 0일 테고 얘네가 아마도 요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값이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네, 그래프가 조금 다시 그릴게요. 좀 못 그린 것 같아 가지고 다시 그리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1이라고 하면은 네,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네,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최대값은 얼마냐를 구해야겠죠. 우리가 이럴 때 최대값은 네, 1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최대값은 1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선 x분의 1이 어쨌든 0은 아니니까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니까 무한대로 가더라도 0은 아니니까 1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값은 1보다는 작죠.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은 아니고 1보다 작을 텐데 얼마나 작은지 어떤 값인지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값은 실수를 나타낼 텐데 x는 실수일 텐데 이 값은 무한히 커질 수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점점 그 x 값이 아주 무한히 커진다면은 아주 굉장히 미세한 양만큼 1보다 작은 값이 바로 그 값이 되겠죠. 그게 점점 그 커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최대값은 알 수 없습니다. 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쓰는 거는 바로 어퍼 바운드 네. 이때는 사용하게 됩니다. 어퍼 바운드. 즉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네. 1 빼기 x분의 1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만약에 구하고 싶을 때 어떡하냐 하면은 최대값은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값은 최소한 우리는 이거는 식에 1 빼기 x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거는 알 텐데 하지만은 그 x분의 1이 무한히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것보단 어퍼 바운드를 사용하여 값을 근사해서 표현합니다. 근사 최대값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일 거다라는 것. 아주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그래서 네. 요래서 이제 이거를 어퍼 바운드로 표시합니다. 로어 바운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로어 바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로어 바운드는 최소값을 힘들 때 네. 최소값 근사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로어 바운드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Maximum values in the non-empty finite set is the largest element in the set. 그래요. 어떤 집합이 유한한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맥시멈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유한하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가장 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인피니트 할 때, 무한할 때, 그리고 얘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대값을. 그래서 이럴 때는 the least upper bound를 구합니다. upper bound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upper bound와 least upper bound를 구합니다. 그래서 lower bound를 또 그렇고 upper bound도 그렇고, upper bound는 그냥 자기보다 큰 거거든요. 큰 거. 그냥 크기만 하면은 근사가 안 되니까 least upper bound 또는 highest lower bound를 사용해 가지고 근사치를 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파이너트 셋에서는 맥시멈, 미니멈을 찾으면 되고요. 인피니트 셋에서는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통해서 근사할 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개념까지 이제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의 이제 정확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정확성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번 시간에 대략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mathematical induction, 이거를 우리말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요. 먼저 베이시스 단계 S1은 true, 초기 단계, 이걸 증명하고요. 그리고 가상의 어떤 n이라는 단계에서 이게 맞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게 true일 때 그 다음 단계에서 true라면은, 그러면은 그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은, 뭐 우리가 그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집합의 어떤 속성을 정의한다라고 할 때 집합이 있어요. 집합의 가장 작은 거 1번에 대해서 측정했더니 true가 돼요. 그다음 2번에 대해서 측정했더니 true, 3번 true.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모든 m개의 원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m개의 원소가 있다면 true, 이거를 다 증명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한한 수의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유한하다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 집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하나하나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부분 여기가 이제 true라고 치고, 임의의 어떤 단계에서 true고 그 다음 단계가 true면은, 네, 그럼 true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mathematical induction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athematical induction은 베이식 단계와 인덕티브 스텝 두 개의 단계로서 이제 증명을 하고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조금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일부 수식을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거 아까 그 썸메이션 공식이었죠. 썸메이션 공식,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썸메이션 공식인데,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어요. 뭘로 하냐면 매스매티컬 인덕션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시스를 먼저 증명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칸이 좁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시스, 글씨 좀 못 쓰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시스부터 먼저 증명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식에 대해서 프루브 하겠다는 거죠. 프루브. 첫 번째 단계는 베이시스 단계부터 이제 증명을 시작합니다. 베이시스. 이건 뭐냐면은, 베이시스는 뭐냐면 n은 1일 때 맞나 안 맞나. 그럼 좌변은
요거는 1이죠. 1 i는 1부터 1까지는 1이 될 테고요. 우변은 네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죠. 그래서 좌변은 우변 같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2 이렇게 됩니다. 1일 때. 그러면은 n은 1일 때는 true고요. 그 다음에는 인덕티브 스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덕티브 스텝. 인덕티브 스텝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n은 k일 때 이 true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true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n은 k 플러스 1일 때 그러면은 k 플러스 1이면은 n은 i는 1 k 플러스 1 i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시그마 i는 1 k i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앞서 요게 true라고 가정을 했어요. true라고 가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는 그러면은 2의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바로 요 부분 요 부분과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n이 k일 때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전개를 시켜 봅시다. 전개시켜 보면은 2의 k의 제곱 플러스 k가 될 테고요. 그리고 2분의 k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얘를 더해 보면은 2의 k의 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요걸 좀 더 전개를 하면은 2의 k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k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뀔 테고요. 그러면은 얘는 2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왜냐면 n은 k 플러스 1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n은 k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은 k일 때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맞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n이 k 플러스 1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개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일 때는 그러면은 i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i의 전체 합은 바로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될 테고요. 얘는 n은 k 플러스 1이니까 다음과 같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다. 여기도 이제 true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시스에서 true였고 인덕티브에서 true니까 그래서 베이시스와 인덕티브 모두 true 그래서 전체는 true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스매티컬 인덕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지오메트릭 썸에 대해서도 역시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홈워크로 숙제로 여러분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에 대한 부분은 얘는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수업 시간 직전 제출입니다. 직전 제출. 수업 시간이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목요일 날 데드라인 목요일 날 직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만 풀어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서 내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럼 요거는 이제 증명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 수식으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다음은 루프에서 또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과연 정확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루프에서의 정확성,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으면 조금 전에는 수식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코드의 루프에 대한 정확성, 이런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걸 씁니다. 루프 인베리언트는 어떤 스테이트먼트인데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정 변수의 내용인데, 그게 루프가 시작부터 끝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 그런 변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인데, 이 속성은, 이 true가 되는 속성은 보통 폴리노미알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a 플러스 1, b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a의 제곱 플러스 1, b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속성이 계속 맞는지, 이런 부분을 측정함에 의해서 루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 방법은 매스매티컬 인덕션과 거의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루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팩토리얼이라는 루프예요. 팩토리얼은 뭐냐면, 여러분들 n 팩토리얼은 이거죠. n 곱하기 1, 죄송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까지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걸 나타내는 함수를 구현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구현한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한지 아닌지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 인베리언트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이래요. 베이스 스텝과 인덕티브 스텝을 먼저 가져갑니다. 베이스 스텝, 요거는 뭐냐면 i는 1일 때 i는 1일 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i는 1일 때가 아니라 요거는 n은 1일 때 때를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n은 1일 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1일 때 n은 1이에요. 1. 그러면은 여기서 i는 1인데 1보다 작으니까 바로 리턴은 요 값이 바로 리턴이 될 거예요. n은 1일 때. 그래서 팩트 값은 1이에요. 1. 그러니까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true죠. true. true. 팩트 값은 1인데 1 팩토리얼이니까 true예요. 그럼 이제 인덕티브 스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n은 k일 때, 역시 이럴 때 인덕티브 assume 해서 가정을 합니다. n은 k일 때 팩트는 n 팩토리얼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n은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n은 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이 루프가 돌겠죠. 언제까지 도냐면은 i가 계속 증가를 할 테고, 루프가 n까지 돌았어요. n까지. 그러면은 루프가 n까지 돌았으면은 이 팩트 값은
in while loop 해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그때 I 값은 네 그렇다면은 n이 그 루프를 돈다고 할 때 n이 그 k 때 n 팩토리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을 이게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도냐면은 네 언제까지 도냐면은 i가 n일 때 돌겠죠. n일 때 도는데 그때 이 단계에서 팩트 값은 n 팩토리도 될 거예요. 언제냐면은 when i는 네, 다시 할게요. when i 값은 k일 때 그때 팩트 값은 k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팩트 값은 여기 팩트 값은 그러면은 i가 하나 더 늘었어요. 왜냐면 n은 k 플러스 1이니까 i는 하나 더 늘겠죠. 언제까지 느냐면은 i는 k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when i는 k 플러스 1로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i k 플러스 1이 될 때 팩트는 아까 k 이전 팩트인 k 팩토리얼 곱하기 i는 k 팩토리얼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k 플러스 1로 될 테고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될 테고 이 값이 그리고 k 팩 and k 팩토리얼이 리턴 됩니다. 리턴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역시 k 플러스 1 리턴 되니까 역시 이 함수 이 루프는 따라서 루프 리턴 n 팩토리얼 왜냐면은 지금 k 플러스 팩토리얼 리턴하는데 n이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n 팩토리얼 리턴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rue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선 이거 계산할 때 루프가 정확하냐를 계산하는 방법을 인베리언트라는 특성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네. 우선 먼저 베이스 스텝을 먼저 계산합니다. 베이스 스텝은 아주 기본 단계예요. 그래서 n은 1일 때 n은 1이 온다고 하면은 계산해보면은 1이고 n은 1이고 팩트 1인데 i는 1은 1보다 작죠. 그래서 바로 팩트 값이 루프에 안 들어가고 리턴되기 때문에 1이 리턴되죠. 1 n은 1일 때 1이 리턴돼요. 근데 1 팩토리얼이 맞아요. 다음 단계는 인덕티브 스텝을 가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전제 조건은 n은 k일 때 팩트 값은 n 팩토리얼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제 조건을 가져요. 팩트 값은 그러면은 팩트 값은 이제 이 전 단계에서 n 팩토리얼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인덕티브 스텝에서 그러면은 바로 루프 한 번 더 돌겠죠. 더 도는데 n은 그 k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i는 k 플러스 1까지 한 번 더 돌겠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i는 k 플러스 1 더 곱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팩트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될 테고 이거는 n 팩토리얼입니다. n은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게 바로 인덕티브 스텝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덕티브 그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어떤 특성, 어떤 변수의 속성을 하나 정해주고 이게 베이스
베이스 되면 루프가 거의 안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맞는지 보고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임의의 숫자 어떤 k라는 값에 대해서 맞다고 치고 그러면 하나 더 증가하면 그 속성이 유지되는가 보는 거죠. 증가했을 때도 같은 속성이 유지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프 인베리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속성을 증명합니다. 즉 이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한 방법이에요. 귀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떤 창의적으로 어떤 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수식이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서 수식이 만들어졌을 때 이 수식이 맞는가 아닌가를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가 라고 할 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하는 게 연역법이죠. 연역법. 이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설계된 알고리즘을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써서 수식 같은 경우는 역시 또는 그 어떤 코드 같은 경우 루프가 나오는 경우도 역시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고요. 특히 루프 같은 경우 코드에 있는 루프 같은 경우는 인베리언트라는 걸 하나 두는데 인베리언트는 뭐냐면 어떤 변수가 있으면은 루프에 사용된 변수가 있으면 특정 변수가 가져야 할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루프에서 그 변수가 임시적인 변수이겠지만은 그 변수가 다음 단계로 패스되는 그런 값을 가지는 변수여야겠죠. 여기서는 팩트가 리턴 되니까 여기서 인베리언트는 팩트라는 값의 속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팩트라는 값은 당연히 n 팩토리얼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찾아야 되는 문제는 정확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확한 함을 검증해야 되는 문제는 이 팩트라는 변수가 이 루프 내내 팩토리얼 값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 매스매티컬 인덕션에서 검증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알고리즘 정확성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다음은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단계 소개를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씩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단계를 카운팅을 해요. 단계를 카운팅하는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3개 있고요. 여기 루프가 들어가죠. 루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하나, 둘, 네. 물론 루프에서 이 부분이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워스트 케이스로 보통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번의 계산이 루프 한 번당 실행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 s의 last까지만 된다면 곱하기 s 요렇게 요거 저 설명을 했었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 이 s는 집합 s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4번 곱하기 절대값 s 더하기 한 3번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시간이 소모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어심프터틱 노테이션인데 요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같은 걸 써서 어떤 알고리즘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대체로 어떤 그 실행 시간이 여기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4 곱하기 s 더하기 3 요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아마 알고리즘을 비교하게 되면은 다수의 다항식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다항식을 비교하게 해야 될 거예요. 다항식을.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다항식을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빠른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항식의 크기 비교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에 나왔지만 n제곱과 2n 플러스 1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다항식의 크기 비교한다고 할 때 뭐가 크지? 뭐가 느리지? 라고 비교하기는 그냥 다항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쪽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n의 크기에 따라서 최종 값이 달라지니까 보통은 n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큰 값, 충분히 큰 값을 가지고 클 때 그 경우를 가지고 두 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어심프터틱 노테이션인데 n이 충분히 큰 값이라고 돼 있어요. 큰 값을 일대를 가지고 큰 값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의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시프트 노테이션은 뭐냐면 다항식의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뭐냐면은 하나는 O라는 게 있고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O는 이제 빅 O라고 합니다. 빅 O. 얘는 빅 O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FN은 빅 오브 GN이라고 해서 어떤 임의의 상수 0보다 큰 상수가 있고요. 임의의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요런 식을 가지는 경우는 FN은 빅 오브 GN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 경우를 바로 오메가 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쌍호 빅 O이기도 하고 오메가이기도 하면은 세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할게요. 예를 가지고 비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비고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있어요. 식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2차식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네. 비고 노테이션은 뭘 의미하냐면은 임의의 n의 토대로 해서 이렇게 되는 숫자가 있으면은 네. 요런 숫자가 GN이고 그리고 얘는 FN일 때 요렇게 될 때 N을 기준으로 해서 큰 FN이 있을 때 이런 경우 FN은 N은 빅 오브 GN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마찬가지로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어떤 식이 있어요. 식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식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요렇게 될 때 여기를 n이라고 둘 때 n2가 되겠죠. 아까 n1이 될 테고 이럴 때 이 n2를 기준으로 이 그 녹색은 항상 모두 다 빨간색보다 작죠. 이런 경우에 FN은 오메가 여기서 빨간색은 FN이고요. 얘는 FN 녹색은 GN입니다. 녹색은 GN N이고 오메가 G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특정한 어떤 임의의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보다 큰 값은 다 큰 거예요. 이렇게 녹색처럼 이렇게 녹색이 나오다시피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다 클 때 이렇게 다 클 때 이럴 때 요 함수 GN이라는 함수는 FN은 빅 오브 GN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어퍼 바운드라고 합니다. 어퍼 바운드. 즉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GN is the upper bound of FN 이렇게 표현합니다. GN은.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어떤 특이의 임의 어떤 숫자 N2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다 값이 작아요. 작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GN은 N은 더 lower bound of F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냐?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런 개념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으면은 그거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그 함수의 속성상 모두 다 큰 값을 가지지 않고 특정 시점부터 다 큰 값을 가지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fn보다 더 큰 값을 가진 특정 시점부터 다 큰 값을 가진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어퍼 바운드라고 하고, 또 fn이나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거보다 항상 더 작은 값을, 근데 모두 다는 아니고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그 값을 오메가 오브 GN이라고 하고, GN은 로어 바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시스턴트 노테이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G is asymptotic upper bound, G is lower bound라고 하고요.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lower이기도 하고 upper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타이트 바운드라고 해서 세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을 때 요거를 그거 좀 단순화된 모델을 찾고 싶어요. 단순화된 모델. 네, 이 단순화된 모델을 찾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런 그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한다고 할 때 요렇게 되는 경우는, 네, 66n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 모델이. 또 반대로 60n제곱보다는 클 거예요. 물론 이제 n이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66n제곱보다 작으니까 이 다항식은 big of n제곱이 될 테고요. 60n제곱이 클 테니까 얘는 오메가 오브 n제곱이 동시에 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되니까 얘는 세타 오브 n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빅 O 그리고 오메가 세타에 대한 개념 정도를 이해하는데 요 문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은 66n제곱보다는 작으니까 빅 오브 66n제곱인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수값, 계수값은 빼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빅 오브 n제곱 이렇게 될 테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60n제곱이니까 오메가 오브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잠시 조금 미싱한 게, 여기서 g 오브 n제곱인데 이게 gn인데 여기 c 타임스 gn이 돼야 되는 거예요. c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값이 이미 어떤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 c 곱하기 요렇게, 얘도 c 곱하기 요런 값을 가지는, 뭐 이럴 때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근데 기본 개념은 어퍼 바운드는 그냥 특정 다항식일 때 그보다 큰 거, 로어 바운드는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크고 작다는 개념이 다항식은 그 그래프가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다 큰 값을 가지는 어떤 함수, 그리고 작은 값을 가지는 함수, 이거를 각각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요런 함수의 어퍼 바운드는 n제곱이 되고 로어 바운드도 역시 n제곱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개념을 잡으면 되니까. 얘는 66n제곱보다 작으니까 빅 오브 n제곱이고, 또는 60n제곱보다 크니까 빅 오브 오메가 오브 n제곱이고, 그래서 세타 오브 n제곱으로 오메가이기도 하고 세타이기도 하고 이 두 개 값이 같으니까 세타 오브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오메가 세타를 표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특징을 하나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요건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고, 얘네들은 n제곱, 얘는 단항식이죠. 단항식이고, 얘도 역시 단항식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세타, 비고, 오메가를 통해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단순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화 시킨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다항식으로 어떤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어떤 실행 시간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타나 오메가 아니면은 비고를 통해서 단순화된, 다항식은 복잡하잖아요. 길고 복잡한데 그걸 단순화된 형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는 2n보다 클 거예요. 그죠? 이거는 2n 플러스 3 로그 n이니까 여기는 똑같고 요 부분은 이렇게 작을 테니까 결국은 5n보다 작아서 비고 오브 n이 될 테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2n보다 요거고 여기는 없으니까 더 클 테니까 역시 오메가 오브 n이라서 세타 오브 n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다항식 2n 더하기 3 로그 n이라는 어떤 다항식은 n이라는 단항식으로 좀 단순화되는, 그러면서 비고라든지 세타 오메가로 단순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로스 펑션 같은 경우도 역시 단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1부터 n까지죠. 1부터 n까지면은 이와 같이 n제곱보다 작을 테고요. 또는 얘는 1보다 클 테니까 요거보다 작을 거예요. 아니, 클 거예요. 근데 요걸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타이트하게 만드냐면은 여기서 n까지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얘는 n이죠. 2분의 n보다 크고 요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1 플러스 n은 2분의 n보다 클 테고요. 2 플러스 n 빼기 1은 2분의 1보다 커요. 그런 특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 플러스 n 마이너스 2도 역시 2분의 n보다 클 테고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2분의 n이고 요 항의 개수는 2분의 n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제곱이 된다. 좀 더 타이트하게 세타 값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은 세타 오메가 또는 비고의 목적은 다항식을 좀 더 심플한 형태로 정리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걸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정리하는데 그 단항식 자체가 똑같은 함수는 아니죠. 다항식과 똑같은 함수는 아닌데 똑같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고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심플하게 정리하면서 그거를 어퍼 바운드, 로우어 바운드라는 표현으로 비고라든지 오메가 해서 어떤 다항식 자체의 어떤 크기를 정리하는 거죠. 심플하게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것도 역시 로그 n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n 로그 n이 될 텐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홈워크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제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내일 수업, 이거 월요일날 이제 올릴 건데 내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 수업은 그 다음 내용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